김정은의 지시에 따라서 정찰, 총국 등 공작기관들은 대남 테러 및 사이버 테러 공격 역량을 지속 확충해라. 반북활동 8분리 정부 인사 등에 대한 위해, 이런 위해 형태로서는 광북활동 8분리에 대한 독극물 공격 또는 종북 인물 등을 사주한 테러를 감행하거나 중국 등지로 유인 후 납치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최근 김정은이 대남 테러를 지시해 북한의 대남 해외 공작 총괄 기구인 정찰총국이 준비에 착수했다. 네, 국정원이 파악한 내용입니다. 거론되고 있는 대남 테러 방법을 살펴보면요. 납치와 독극물, 또 공격, 지하철 등 국가 기관 테러, 또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합니다. 네, 우리 정부 인사나 탈북자 등을 상대로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납치와 테러 대상자 명단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누가 거론되고 있는 걸까요?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역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바로 북한의 테러 가능성 문제입니다. 이 문제부터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 이슈와 함께 살펴볼 전문가 네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문화일보 황성준 논설위원, 그리고 부산 카톨릭대 차재원 교수,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양지열 변호사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김정은이 최근 대남 테러 역량 강화를 지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생각 가능한 시나리오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죠. 예.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김정은이가 그런 지시를 했다는 것뿐만 아니라요. 지금 이제 또 북한의 대남 공작 기관도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은 주로 이제 정찰총국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정찰총국 외에도 옛날에 사회문화부라든지 그다음에 대외연락부 같은 데서 했는데요. 물론 중첩되기도 합니다만 좀 역할이 다릅니다. 이거 사회문화부 같은 경우는 국내 이제 정치,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종북 세력을 길러내서 그 지하당을 구축하는 작업들을 많이 했고요. 반면에 이제 대외연락부는 정말로 이제 뭐 우리나라의 주요 국가기관에 침투를 해가고 정보를 빼내는 역할을 많이 했는데요. 이 정찰총국은 그야말로 지금은 이제 좀 더 넓어졌으면 원래는 인민군 산하에 있던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 조직이 테러라든지 파괴라든지 습격이라든지 이런 걸 담당했던 조직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김신조 씨가 바로 이 정찰총국 소속이었습니다. 아, 정찰총국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역사가 오랜 조직이군요. 정찰총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소련에서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소련의 간첩 조직 그러면 옛날에 KGB만 생각을 하는데요. KGB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무시무시한 조직이 구루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걸 러시아 말로 쭉 풀면 그게 정찰총국인데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007 영화를 열심히 보면은요, 주로 조용히 정보를 캐내는 역할을 하는 건 KGB고, 뭔가 가갖고 007하고 총질을 하고 싸우는 거는 구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영화에서도 보면은. 007이 근데 우리나라에서 흥행에 대부분 실패해가지고 저도 뭐 이렇게 예, 아니 근데 그 지금 경찰 계셨을 때요. 네. 과거에 경찰에 이제 현직에 계셨을 때에도 이 테러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왔었죠. 네. 지금 가장 그 손꼽혀 있는 거는요.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의 어떤 테러를 하려고 하면은 네 가지가 뭐냐면 그 기관시설 테러.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사이버 테러.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요인 암살입니다. 그 표적 그 암살이라 그래가지고. 근데 이 속에는 누가 있냐면 그러니까 반북 인사하고 그 다음에 탈북 인사. 이 네 가지가 지금 가장 대두되고 있고, 그 분석을 통한 걸 제가 전해 들었는데, 다중이 운집하는 곳에 테러는 안 할 거로 예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지면 세계적인 어떤 비난이라든가 또 굉장히 부작용이 많은데, 표적 테러는 적은 그런 그 테러 효과를 크게 확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가장 지금 우려된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그 문제는 가장 현실성 높은 테러 지금 얼핏 하는데, 그 중에서 제 현실성이 적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지금 백기종 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자, 그렇다면 여러 가지 테러의 가능성이 가장 현실성 높은 테러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북한이 사실 우리한테 도발을 한다면 도발의 주체나 도발의 원점을 아마 숨기는 형태의 무슨 도발을 감행하지 않을까 생각. 예, 그래서 아마 테러를 한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뭐 요인을 암살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그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의 테러를 하지 않을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몇 해 전에 여의도 지하에 그 통신구에 화재가 났습니다. 네. 화재가 났는데 서울 일대에
통신이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그때 상당한 사회적 혼란이 생기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북한이 만약에 테러를 한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 그 생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지하 통신구나 지하 전력구 또는 댐이나 발전소 같은 그런 쪽의 테러를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여러 화면에서도 보시지만 저 무시무시한 사람들, 저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북한에서 한 20만 가량 된다고 그러는데 어제 고용한 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께서 나오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최고위급 막내 인사 중에 한 분이시죠. 본인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직접 봤는데 젓가락을 던져가지고 젓가락이 나무에 한 2cm 꽂히더라. 예? 그것도 여성이었었대요. 그 북한에 있을 때 한번 직접 본 적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걸 보면은 젓가락뿐만 아니라 뭐든지 가능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납치 테러 대상자 명단인데 자, 중앙일보 기자셨고 중앙일보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우리 양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실제로 뭐 김관진 안보실장이라든가 예. 뭐 당연히 외교 관련된 윤병수 외교부 장관, 홍영표 통일부 장관 같은 분들이 거론이 될 수밖에 없고요. 아시겠지만 김광구 당시 국방부 장관 시절에도 한 차례 이 암살 그렇죠. 내지는 위협을 받는 것들도 받았고요. 지금 앞서 지적하신 것 중에 제가 생각해 보면 국제법상으로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명백하고 현존한 위협을 가져다 줬을 경우에는 국가가 자구행위로서 상대방 국가를 공격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본다라면 요인 암살이라든가 기관 산업에 있어서 특히 사이버 테러 같은 거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렇게 딱 분명히 심증을 가는데 정확히 물증을 잡아내기 어려운 대규모는 아닌데 타격은 크게 줄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분명히 요인 암살도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거론된 분들 외에 상징적으로 아까 나왔던 탈북 인사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 거론하신 이제 고용한 전 이제 북한의 그 외교관 출신 같은 분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테러 납치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저는 사실 새로운 건 없는 게요. 김관진, 윤병석, 홍영표, 한민구는 우리나라의 통일 안보 외교 담당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명단은 항상적으로 사실은 저들이 그 테러하겠다고 떠들던 명단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 명단에 갑자기 한 분이 빠지셨다면은 그분은 좀 일을 잘못하셨다든지 북한으로부터 무시를 당한 존재라고도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이분들보다는 저도 이제 아까 지금 방금 양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탈북자 특히 뭐 아까 말씀하신 고용한 그 부원장 같은 분이 바로 타겟이 될 가능성이 없다. 왜냐면 김정은 그쪽으로 볼 때 이거는 우선 왼수거든요. 그다음에 배신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신자의 최후를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강하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그 중앙일보라고 그러시죠. 예. 중앙일보에 지금 요인 암살 대상 리스트가 나온 걸 보고 이건 좀 적절치 못한 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남북 관계 상황이 엄중하고 하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이나 테러 같은 게 예상이 되는 건 분명한데요. 그런 거 조용히 관계 당국 중심으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요인 암살 리스트까지 이렇게 언론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뭔가 좀 석연치 않다. 우리 과거에 보면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 보면 항상 북한의 테러나 뭐 이런 도발 이런 걸 통해서 정치적인 뭔가 이 노림수를 노리는 집권 세력의 그런 게 있었어요. 물론 과거 권위주의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 다시 기억에 떠올리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는데 지금 사실은 국회에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지금 대테러 방지법이죠. 테러 방지법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 여당이 상당히 목을 메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흘림으로써 이런 이 국회 내의 지금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야당을 압박하려는 그런 정치적 노름수가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의심도 갖고 있는 게 분명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이 북한의 도발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정보기관이나 정부가 더 신중해야 될 부분은 자칫 잘못 양측이 소년이 되면 정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이 준비하고 경계 태세가 국민의 불신으로 인해서 그것이 무너지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97년도에 우리가 떠올리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한영. 김정일의 조카가 분당에서. 경기도 분당에서 2명의 개환에게 그 벨기에제 브라우닝 그 권총으로 결국 그 피격돼서 10일 후에 사망을 했는데 국정원에서 공식적으로 북한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논란이 있었습니다. 뭐 러시아 마피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결국은 국가 공인기관에서 발표한 게 맞다고 치면 지금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로열 패밀리 폭로를 하면서 정말로 북한에서는 아주 제거 1호로 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최근에 탈북한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방금들 말씀하신 탈북 인사, 바로 안찬일 소장, 강명도 교수, 그다음에 고영한 이런 부원장 이런 분들을 고소를 했단 말이죠. 네, 맞아요. 이런 측면을 본다고 하면 역시 제거해야 될 요인 중에 한 사람이다, 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봐서 정말 경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제 모스크바 특파원 같은 거 할 때요. 예. 북한 집회라든지 북한 사람들 뭐 세미나 하는 걸 보면요. 재밌는 특징이 있어요. 의외로 북한 체제를 공격한다든지 뭐 북한을 욕하더라도 거기에 나와 있는 북한 요원들이 그냥 뭐 뒤에 앉아갖고 잡담하고 떠들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런 화를 내느냐? 그 당시에는 김정은은 없고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욕하는 거나 비난하는 얘기가 나오면요. 그냥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그래도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행동을 보이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저는 지금 만약에 테러가 있다면 테러의 주 대상은 바로 김일성, 김정일, 그다음에 김정은에 대한 폭로를 하거나 그들이 볼 때 배신자라고 느끼는 게 주 대상이 될 거다. 그래서 진짜 놀란 게 뭐 그 당시에 어떤 데가요, 고난행군 때 수백만이 굶어 죽지 않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면, 그건 수백만 밖까지는 아니고요. 뭐 좀 굶어 죽었는데요.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이러고 웃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근데 제가 김정일이가 이런 말만 나오면은 그냥 얼굴이 확 변하거든요. 근데 제가 참고적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제가 오늘 아침에 이철유 그러니까 정보위 여당 간사시죠. 이철호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중앙일보에 나온 그 얘기는 어제 안 나왔다는 식으로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요. 네. 그 인사들 명단이요. 단지 하지만 지금 뭐 누군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언론인, 방송인, 그리고 탈북 인사, 그리고 정부 인사가 주 타겟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정보는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확인을 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경찰에서 테러 대응책은 충분히 갖추고 경찰이나 국정원이나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과 국정원 그다음 대테러 전담 기구가 네. 총동원이 돼가지고 24시간 감시 가동 체제를 지금 발동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간 산업이라든가 또 다중 운집 장소라든가 국가 기관 시설 이런 특히 그 원전 시설 같은데 이런 또 그 굉장히 큰 뭐 서해대교라든가 이런 어떤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그 대상은 지금 24시간 감시 활동 체계가 들어갔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어쨌든 뭐 다중시설이 됐건 뭐했던 간에 3월, 4월까지는 굉장히 위기가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5월 달에 북한의 노동당 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석들이 많기 때문에요. 당분간 우리는 정말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